안녕하십니까. 홍용기 교수입니다. 철도 차량의 역사와 국내의 철도 차량의 개발 사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도 차량은 1804년에 영국의 리처드 트레비직이 개발한 페니 다랭호입니다. 이 기차는 시운전은 성공하였으나 궤도가 파손되어 실용화되지 못하였죠. 이 기차는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증기기관차로서 조지 스티븐슨이 1825년에 만든 로코모션호입니다. 조지 스티븐슨은 표준 궤관인 1435mm 궤관의 창시자이지요. 한국 철도의 역사는 경인선 철도가 1899년 개통하면서 시작되었죠.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1974년에 지하철이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어 한반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포함해서 철도가 하루에 1,100만 명을 수송하고 있답니다. 한국 철도의 역사는 1899년 9월 18일인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33.2km 구간의 경인선 철도 개통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증기기관차로부터 시작하여 KTX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철도 차량의 변천 과정을 보면 증기기관차에서 디젤 전기기관차, 전동차, 전기기관차, 고속철도 순으로 발전하였으며 경전철 등 여러 차량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운행 열차인 모갈 증기기관차를 포함한 증기기관차들입니다. 디젤 엔진으로 발전하여 달리는 디젤 전기기관차들입니다. 자동차처럼 기어식으로 달리는 디젤 동차입니다. 전기로 주행하는 전기기관차 전동차입니다. 경량전철과 바이모달 트램, 무가선 트램입니다. 고속철도 차량인 KTX 산천, 시속 400km가 넘는 해무열차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5번째 고속전철 기술 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36개국에 약 15,000량의 열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경부고속전철의 차량이 프랑스 알스톰사의 떼제베로 결정되고 프랑스 고속전철의 철도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프랑스 현지와 한국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자들의 손으로 고속전철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기술 독립의 의지로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조차도 다소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고속전철 개발 사업에 착수해서 1996년부터 국가 주도로 한국형 고속전철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고속전철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약 6년간 약 2천억 원을 투입하여 90여 개 기관에 9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형 고속전철 일명 G7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차량은 시험 주행 속도 시속 350km라는 경이로운 속도를 기록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5번째 고속전철 기술 보유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칠량 1편성 개발 차량과 사람의 다리에 해당하는 대차 개발품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틸팅 열차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곡선 부위에서의 선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륜장처럼 애측 레일이 좀 더 높게 부설되어 있습니다.
열차가 곡선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을 줄여 승차감을 향상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틸팅 열차는 곡선부에서 약 8도까지 차량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틸팅 열차를 투입하면 기존 선로의 계량을 최소로 해서 약 30%의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차가 곡선에서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안전도보다 승차감이 나빠지기 때문이며, 이걸 보면 철도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트램 열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전차라고도 하는 트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용 중인 경량전철 차량인데, 이는 건설비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지하철 건설비의 약 8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2009년 말부터 5년 6개월간 362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무가선 트램 차량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승객의 용이한 승하차를 위해서 차량의 바닥 높이를 낮춰 설계했군요. 트램은 일반 도로에서 버스, 트럭과 혼용주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열차와는 차이가 있는 제동장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기제동이 아닌 유압제동 방식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비상의 경우 레일을 직접 누르는 트랙 브레이크를 적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차선이 있는 곳에서는 전차선을 통해 충전 및 추진을 수행하고, 전차선이 없는 곳에서는 배터리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타입의 무가선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개발한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지금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운행 중인 시속 100km급 상전도 흡인 방식의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철도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 화석 연료의 점차적 고갈 등의 기정사실이 되고, 정시성, 고속성, 친환경성 등에서 상대적 우위라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 철도는 현재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철도 시장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세계 철도 시장은 약 220조 원의 규모로 집계되며, 규모면에서 아시아 시장이 약 60조 원으로 제일 크고, 성장률에서는 아프리카 중동이 약 10% 정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약 8% 정도의 급격한 증가 이후 전체적으로 연평균 3에서 4%씩 철도 시장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계 고속철도 선로 연장에서도 그 추세는 뚜렷합니다. 즉 2009년에서 2012년에 급격하게 선로 연장이 증가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추세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도 시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규 차량 발주와 부품 유지보수 시장의 규모가 약 60%인 132조 원 정도이고, 기타 신호통신, 전력, 궤도 분야가 4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철도 시장은 선진국들 간 속도 경쟁 각축장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고속전철을 개발하고 상업운행에 투입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여기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도 속도 경쟁에 대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항공기와 경쟁이라는 슬로건 하에 TGV, PSE, AR 등의 TGV 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따라서 1970년대 이래로 속도 경쟁에서 항상 한 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2007년에 달성한 고속 차량의 574.8km 최고 속도 기록은 현존하는 바퀴식 철도 차량의 세계 기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ICE 123에 이어 시속 350km 주행 성능을 가진 벨라로 시리즈의 고속 전철을 개발하여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간선 시리즈라는 세계 최초의 고속 전철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나 신간선 설계 개념을 대량 수송 및 고속화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에 한 발 뒤처져 있었지요. 그러나 고속전철의 성능 면에서는 조금도 뒤처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개발하여 운행하고 있는 패스텍 360 열차의 공기 저항을 이용한 제동장치와 미기압화 저감과 전차선 집전판 성능 향상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일본은 바퀴식 열차와는 추진 방식이 상이한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하여 2015년에 시속 603km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2027년 도쿄에서 나고야 구간에 상업운행 투입을 목표로 선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 기술은 차주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기부상 열차의 기술은 독일에서 시작하여 일본에서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철도 선진국가들이 속도 경쟁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철도 차량의 속도는 홍보 효과에 비례하고 철도의 속도가 곧 국가의 자존심 기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챕터 2에서는 철도 차량의 주요 장치 및 구성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차량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철도 차량은 크게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차량으로 나눕니다. 고속철도에는 KTX 3000, 해무 430X가 있고 일반철도 차량에는 동력차인 디젤 교환차, 전기 교환차, 틸팅 열차, 객차, 화차, 기중기나 전차선 유지보수를 하는 특수차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차량은 서울 지하철의 대형 전동차, 대전 도시철도에서 운행하는 중형 전동차, 경량전철, 노면전차,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는 경전철, 100km로 운행하는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어떠한 원리로 주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디젤 전기 교환차는 디젤유를 사용하여 엔진을 회전시키고 이 회전되는 축에 발전기를 연결하여 전기를 만들어 모터로 보냅니다. 모터가 돌아가면 피니언과 기어가 차축과 차륜을 돌려 차량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진과 후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즉 발전기에서 모터로 보내는 전기선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어주면 차량이 후진하게 됩니다. 다음 디젤 동차의 주행 원리는 디젤 엔진의 회전력을 변속기에서 회전 속도와 토크를 조절하여 추진축과 감속기를 차축과 차륜으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이어서 교류 전기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지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교류 25,000V를 전차선으로 보내면 팬터그래프를 통해서 변압기에서 1500V로 변환하고 컨버터해서 직류로 바꾸어 모터를 돌리면 동력이 차륜으로 전달되어 주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차선은 선이 하나인데 전기가 어떻게 흐를까요? 다른 한 선은 레일을 통해서 차륜을 거쳐 변압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원통 모터를 잘라서 펼쳐놓은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상의 높이는 초전도 방식이 약 10cm, 상전도 방식이 1cm 정도이며 인천공항의 자기 부상 열차는 부상 높이가 8mm 정도입니다. 부상의 원리를 보면 좌석의 같은 그 길이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하여 부상을 시키고, 같은 그 길이는 밀어내고 다른 그 길이는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을 구성하는 주요 장치로는 차체, 동력장치, 주행장치, 추진제어장치 및 각종 기계장치, 즉 제동장치, 공기압축기, 연결기, 공기조화기, 배관 등 이러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차체 장치는 여타의 다른 장치들과 승객 및 화물 등을 적재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해야 하는 대형 구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육면체 용접 구조로 형성되며 언더 프레임이 1세트, 사이드 프레임이 2세트, 엔드 프레임이 2세트, 루프 프레임이 1세트로 구성되지요. 의장 설비는 출입문, 의자, 바닥재, 내장재, 창문, 짐칸, 화장실, 운전실, 방송장치 등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며 상온 산소지수 시험, 연기 밀도 시험, 유독가스 시험 등의 각종 화재 안전 기준을 통과한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전장품의 종류로는 집전장치, 주회로 차단기, 변압기, 주전력 변환장치, 정지형 인버터, 견인 전동기 등 수많은 구성품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및 작동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집전장치를 소개하면 현대철도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철도 차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외부로부터, 즉 전차선으로부터 고압의 전력을 차량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때 외부 전력을 받아들이는 장치를 집전장치라고 합니다. 집전장치는 외부 전차선과 마찰 접촉에 의해서 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모 문제가 필연적입니다. 마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접촉력을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선 현상, 즉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떨어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크 현상과 함께 차량으로의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선과 마모 문제에 대한 최적화 설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팬터그래프는 외부로 돌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철도 차량의 고속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공기 저항과 공력 소음 감소를 위한 공력 설계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팬터그래프의 설치 위치로는 주행 중 전차선과 차량 중심과의 이격거리가 가장 적은, 즉 선로 중심선과 차량 중심선이 일치하는 대차 중심 상부가 좋으며, 공기저항 또한 적은 곳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행 방향의 뒤쪽 팬터그래프를 주로 집전에 이용하는 이유는 파손 시에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차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는 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의 다리와 발을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차체와 선로의 중간적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위로부터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아래로는 선로와 주행 안전성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또한 차량의 견인력과 제동력을 전달하고 승객과 화물의 승차감 향상 및 탈선 방지 등의 막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구조도 비례적으로 복잡하니 그림을 보면서 각각 명칭과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력 전달의 경로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견인 전동기는 주 전력 변환 장치의 통제에 따라서
열차의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동력 대차당 보통 2세트가 장착됩니다. 1차 감속기는 소치차가 대치차를 회전시키는 구조이며 견인전동기의 회전수를 1차적으로 감속하여 회전수는 낮추고 견인력은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며 일반 중저속 차량에는 없는 경우가 많으나 속도가 빠른 고속전철에는 일반적으로 장착되고 있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1차 감속기와 2차 감속기 중간에 위치하여 견인 전동기에서 차륜으로의 회전력은 전달하고 차륜에서 견인 전동기로의 진동과 충격은 차단하는 기능과 함께 이상현상으로 인한 큰 토크가 발생할 경우에 퓨즈 기능을 하고, 즉 절손되면 후속 장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차 감속기는 동력 전달 장치와 윤축 사이에 위치해서 견인 전동기의 회전수를 2차적으로 감속하는 장치입니다. 축상은 차량의 무게가 대차 프레임을 통하여 이곳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베어링을 장착하여 마찰을 감소시키고 스피드 센서가 장착되어 차축 속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차축과 휠, 즉 윤축은 견인 전동기로부터의 회전력이 최종적으로 레일에 전달되는 장치이며 탈선을 방지하고 레일 위를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차륜을 안내하기 위해서 바퀴에는 엄지손가락처럼 돌출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플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륜이 레일과 접촉하는 부분을 단면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주행 중에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 대차 및 차량을 선로 중심 방향으로 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승차감 향상을 위한 충격 및 진동 흡수 장치로는 1차 현수 장치, 2차 현수 장치, 공기통, 각종 댐퍼류, 안티롤바 등이 있습니다. 기초 제동장치, 즉 대차에 장착된 제동장치로는 제동력을 증폭시키는 제동 캘리퍼, 윤축에 장착된 여러 개의 디스크를 구속하여 디스크의 회전 속도를 줄이는 재륜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디스크를 장착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차륜의 양쪽 면에 디스크를 부착하여 제동에 이용하는 차륜 디스크 제동, 차륜의 단면을 재륜자가 직접 누르는 단면 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차 틀은 차체의 하중을 지지하며 위에서 설명한 모든 장치들이 장착되어야 하는 대차 프레임은 지속적인 하중을 감당해야 하는 튼튼한 구조 부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하중 시험 및 피로 하중 시험 등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각종 기계장치 중에서 제동장치는 제동의 물리적인 의미가 주행 중인 열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를 다른 기타의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도 차량의 제동장치는 공기제동과 전기제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 공기저항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레일을 자기력으로 당기거나 직접 누르는 방식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기제동 장치는 공기압축기를 통하여 압축 공기를 생성한 후에 공기통에 저장했다가 제동이 필요할 때 압축된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차륜이나 윤축의 디스크를 꽉 눌러서 차량을 감속 및 정지시키는 제동 방식으로 대부분의 철도 차량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편성열차 전체가 제동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동관의 압력이 낮아질수록, 즉 감압 시에 제동이 체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차 분리 등의 유사시에 제동이 체결되도록 하는 페일세이프 방식을 적용하여 고장이 날 때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기제동은 주로 고속에서 작용하며 견인전동기에 공급하는 전기를 차단하고 견인전동기를 발전기로 전환하면 차륜에는 부하력이 걸리고 이 부하력을 제동력으로 활용하는 원리이며 이때 생성된 전력을 발전기를 통해서 열 에너지로 치환하면 발전제동이 되고 전 차선을 통해서 활용하면 회생제동이 됩니다. 연결기는 승객 수송 수요에 적절하게 차량의 연결 양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며 최근의 연결기는 인장 압축력을 발휘하는 기계적인 연결과 더불어 공기연결, 전기연결도 동시에 연결하는 장치가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기계적 연결이란 후속 차량을 견인하기 위함이며 공기 연결의 필요성은 압축 공기관을 연결하여 제동 출입문 등을 작동하기 위함이며 전기적 연결은 중년 운전을 할 때 각종 제어 라인을 연결하여 한 명의 기관사가 두 편성의 중년 열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철도차량시스템학과의 장대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 차량의 설계, 제작 과정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철도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은 흐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제작과 비교 사례를 들어보면 자동차는 차량 제작사의 판단에 따라서 제작해서 시장에 차량이란 제품을 선보이는 반면에 철도 차량은 일반적으로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한 후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차량을 제작하고 인도하는 수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제작사가 마음대로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차량에 대한 조감도를 작성해서 발주기관과 디자인 컨셉을 확정한 후 디자인 목합이라는 차량을 한번 제작해서 질감과 색상 그리고 설비품의 공간적인 검토 등을 발주기관과 상의해서 결정한 후에 비로소 설계 업무에 들어갑니다. 설계 작업이 시작이 되면 설계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도면과 기술 사양서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열차 제작에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든지 또는 자체 제작하든지 또는 외주 제작 등으로 구분해서 발주하고 입고 품목이 도면과 기술 사양의 요구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시험 검사 과정을 거친 후 엔지니어링 목합 차량을 또 한 번 제작해서 제작의 용이성, 또 부품의 탈부착의 편의성 및 유지 보수성 등에 대해서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양산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산 제작에서 출하되는 완성 차량에 대해서 한 양 단위로 시험하는 단차 시험, 그리고 편성 단위로의 편성 시험, 그리고 실제 주행할 선로에서 본선 시운전 시험 등을 거쳐서 차량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차체, 의장, 대차 등 각각의 설계팀에서 설계 산출물로 생산된 설계 도면과 설계 사양서가 구매팀, 또 시험검사팀, 또 생산공장 등 회사 전체 부서에 공급이 되어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구조 해석, 소음 해석, 유동 해석 및 램스 등에 대한 설계 지원 업무가 설계 작업과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설계 문서와 함께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자재가 시험 검사를 거쳐서 공장에 입고가 되면 열차 생산 작업이 개시되고 열차 제작 후에 완성차 시험, 본선 시험을 거쳐서 차량이 인도가 되겠습니다. 열차를 생산하기 전에 전체적인 형상과 색상을 우선 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보는 3차원 그림이 바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열차의 내외부 모습, 또 전두부와 운전실, 실내 배치 등을 컬러풀하게 미리 디자인해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실제 차량에서는 조금 변경되었습니다만은 화면의 그림은 KTX 산천의 초기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외형,
또 실내, 운전실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 설계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조감도 디자인은 철도 차량 전문 디자인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그림은 호남 고속 전철의 초기 조감도 안으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1등실 모습과 또 차량의 외형 색상을 세 가지로 작성한 모습이고 최종적으로는 와인색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운행 중이죠. 이번에는 디자인 목합 작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2017년 5월 용산역에 전시한 분산식 고속전철 디자인 목합 모습입니다. 조감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차량과 동일한 스케일의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디자인 목합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보이지 않는 내부 소재는 실제 재질하고 달라도 무방하나 외부 재질은 실제 적용될 소재와 가능한 동일하게 사용해서 질감과 색상을 직접 느껴보고자 함입니다. 또한 열차의 외부 모습과 색상, 의자들 간의 간격, 선반 위치 등 공간적인 배치, 조명 등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열차 설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목합에 대한 품평회 이후에 변경사항이 결정이 되면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순으로 설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설계 업무는 각각의 장치별로 진행이 되지만 수시로 팀 간 협업을 통해서 상호 팀 간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갑니다. 예를 들면 의장 설계팀에서 창문의 위치나 크기가 변경이 필요하면 차체 설계팀에 요청을 하게 되고 차체 설계팀에서는 이에 대한 구조적, 강도적 검토를 한 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는 등의 협업을 수행합니다. 설계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는 차량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차량 제작의 모든 것은 설계 과정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설계 엔지니어들은 치수 하나, 공차 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혼을 불어넣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차체나 대차 같은 이 무거운 하중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체는 설계 과정 중에 구조 해석용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반드시 구조적으로 튼튼한지를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기조화 설계와 전두부 외형 설계를 위해서는 공기 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기타 소음, 주행 안정성 등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도 수행합니다. 전체 설계팀이 조감도와 목합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하나의 목표로 향하게 되겠죠. 향하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설계팀에서 산출되는 최종 결과물은 크게 도면과 기술 사양서로 요약이 됩니다. 이들 두 가지 산출물은 구매 업무, 시험, 검사, 열차 제작 및 생산 과정 등의 필수품이 된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부품을 차량 제작사에서 만들기보다는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능면이나 비용면에서 훨씬 경제적인 부품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설계팀에서 생산된 도면, 사양서를 바탕으로 구매품을 선정하고 또 내자, 외자, 즉 국산품을 사용할지 수입품을 사용할지를 구분해서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하고 제때에 도착하도록 납기 관리도 해야 합니다. 검사 및 시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매를 위해 주문이 나간 부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완성 부품이 제 기능을 다하는지, 원하는 크기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등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이 사전에 품질관리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기능과 크기가 모두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열차 제작 공장으로 입고가 됩니다.
지금 사진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어떤 열차 차체의 하중시험 과정이 되겠습니다. 차체와 대차는 승객과 모든 부품의 하중을 감당해야 하기에 별도의 극한의 하중시험을 수행합니다. 하중시험이라면 차체에 규정된 인장력, 압축력, 비틀림력, 수직력 등을 부과해서 구조체가 손상이 없는지, 또 허용 응력을 넘는 부분은 없는지, 즉 충분히 튼튼한지 등을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차량 제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전의 차체 모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차체는 보통 6면체 구조를 가집니다. 그림과 같이 사이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측 구조 2세트, 루프 프레임이라고 하는 지붕 구조 1세트, 그리고 언더 프레임이라고 하는 바닥 구조 1세트, 그리고 엔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부 구조 2세트의 용접 구조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차량의 차체가 완성이 되면 위에서 언급한 하중시험을 거치게 되고 이어서 양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중시험을 거친 첫 번째 차량을 또 한 번 모컵 차량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우리는 보통 엔지니어링 모컵 차량이라 합니다. 이는 실제 차와 똑같이 제작하고 제동장치, 출입문 등 각종 기능품도 동일하게 장착해서 차량을 제작할 때 문제가 없는지, 유지 보수에도 수월한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간혹 제작이 어렵게 설계가 되었다든지 부품의 분해 조립이 매우 어렵다든지 하면 이때 설계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양산 제작이 시작이 되며 그 후 도장 작업 및 각종 부속품을 차체에 장착하고 대차와 조립이 되어서 완성 차량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된 열차 한 양 한 양에 대해서 기능상 문제가 없는지 각각에 대한 단차 시험을 수행하고 또 편성 시험 및 공장 내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실제 주행할 본선에서 본선 시운전 시험을 수행합니다. 본선에서는 실제 승객을 태우고 다닐 때와 동일하게 해당 역에서 정차하고 출발하고 가감속 시험, 또 최고속도 시험, 제동 시험, 중년 운전 시험 등 각종 주행 성능 시험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차량이 인도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도 차량의 설계와 제작 과정에 관해서 간단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철도 차량의 부품과 구성품의 시험 종류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철도 차량의 시험을 구분하면 우선 부품 시험, 또 구성품 시험, 그리고 완성차 시험, 그리고 시운전 시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화면의 표와 같이 수많은 시험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부품 시험에서는 주로 화재에 관한 시험이 많고 구성품 시험에서는 각종 기능 시험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충돌 사고 및 충돌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실제 발생한 충돌 사고의 사진들입니다. 2007년 우리나라의 KTX 충돌 사고, 그리고 일본의 전동차 사고, 독일의 IC 탈선 충돌 사고, 그리고 2011년에 중국 고속열차 충돌 사고 사진들입니다. 이러한 충돌 사고에서 피해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 여러 가지 충돌 시험도 수행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를 설명했지만 최근 철도 차량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충돌 사고의 결과에 대한 피해 심각도가 훨씬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행 중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열차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열차의 충돌 사고를 대비해서
충돌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를 하고 또 선진국에서는 열차 충돌 시험도 자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 볼프 연구소가 2002년과 2006년에 30마일/아워, 약 50km/h의 속도로 실제 충돌 시험을 수행한 자료입니다. 2002년에는 좌측 그림처럼 별다른 조치 없이 충돌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림처럼 가벼운 차가 무거운 차를 타고 오르는 크라이밍 현상이 발생하면서 충돌 부위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4년간의 연구를 거듭해서 2가지 장치를 장착한 2006년의 충돌 시험에서는 우측 그림과 같이 별다른 큰 손상이 없었습니다. 이 2가지 장치가 바로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수 부재와 타오름 방지 장치, 즉 안티 클라이밍 디바이스, 이 2가지였습니다. 충돌 사고 시에 타고 오름 현상이 생기면 사상률이 30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차량에는 반드시 타오름 방지 장치를 장착합니다. 이 장치는 만들기도 용이합니다. 양쪽 접촉부를 암수 타입이나 톱니바퀴 타입으로 설계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때 서로 끼어서 상대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안전장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차와 역사, 또 선로, 터널 등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KTX 차량에 장착된 주요 안전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쪽에 빨강색으로 표기된 TVM430이라는 장치입니다. 이는 시속 430km/h까지는 안전을 보증하는 열차 자동 차상 신호 장치, 즉 ATC 장치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VACMA, 바크마 장치라고 하는 장치인데 이는 운전자 경계 장치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관사의 졸음 운전이나 신체의 이상 유무 상태를 열차가 스스로 파악해서 기관사가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열차가 스스로 비상제동을 체결해서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일명 데드맨 장치 또는 운전자 졸음 방지 장치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화재 방지 및 비상 탈출 설비입니다. KTX 열차의 실내 내장재, 즉 의자, 바닥재, 커튼, 내장판 등에는 난연성 소재를 적용해서 불에 잘 타지 않으면서도 자연 소화 능력이 우수하고 화재 시에 유독가스 발생도 적은 재료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이 있을 수 있는 약 37개소의 화재 감지 장치를 설치하고 유사시 즉각 경고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당 30개의 분말 소화기를 비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 비상 축전지가 있어서 유사시에 단전 등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되더라도 약 30분간 환기 및 비상등이 작동이 됩니다. 이외에도 열차 비상 정지 스위치, 또 승강문 비상 열림 스위치, 또 비상 탈출 창,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즉 비상창을 깨고 탈출할 수 있는 비상망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객실마다 양쪽 끝에 위치한 4개의 유리창은 비상창이라고 하여 유사시에 부착된 망치를 이용해서 파손 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열차에서 제동은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제동, 회생제동 및 공기제동이라는 3가지 제동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장 제동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형 연결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TX와 KTX 산천 등 국내 고속전철은 차량과 차량 사이에 관절 기능을 가진 대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관절처럼 유연성이 있으면서 차량의 전복을 저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관절형 기능을 가진 TGV의 경우 여태 객차가 전복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동력차의 전복 사고는 있었으며 관절 대차는 객차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로변 안전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속전철이 운행되는 선로에는 그림과 같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핫박스 디텍터라고 HBD 장치, 즉 차축 온도 검지 장치, 그리고 끌림 물체 검지 장치, 또 강풍, 강우, 강설, 지진 등 기상 검지 장치 등 수많은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차축 온도 검지 장치는 축상자의 차축 베어링 부위의 과열 여부를 열차가 주행 도중에 선로에서 검지하여 차축 과열로 인한 파손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이며, 또 지작물 검지 장치는 선로에 바위나 토사 등 이물체가 유입됐을 경우 펜스에 설치된 센서가 이를 검지해서 KTX의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끌림 검지 장치는 차체 하부의 부속품이 이탈이 되어서 매달린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각종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이상 철도 차량의 시험 종류와 각종 안전장치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차의 견인력과 열차 저항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열차가 주행하려면 진행 방향으로의 힘, 즉 견인력이 필요합니다. 철도 차량에서는 견인 전동기로부터 그 회전력이 그 원천이 되고, 디젤 차량에서는 디젤 엔진으로부터의 회전력이 견인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차가 진행하려고 하면 진행을 방해하는 힘들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차 내부의 톱니바퀴들의 마찰 저항, 또 휠과 레일의 마찰, 또 오르막길에서의 중력에 의한 저항, 또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열차 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힘들을 합해서 열차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견인력은 속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또 반대로 열차 저항은 속도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열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견인력과 열차 진행을 방해하는 열차 저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마찰력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마찰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즉, 물체 상호 간 접촉에 의해서 접선 방향으로 마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며, 즉 오른쪽으로 당기면 마찰력은 왼쪽으로 발생합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의 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수직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수직 항력 대신 자중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견인 전동기나 엔진에서 나오는 회전력이 차륜과 레일의 접촉점에서 견인력으로 전달이 되며, 견인력이 일정 값, 즉 점착력이나 점착력 또는 마찰력 이상이 되면 헛바퀴가 돌게 됨으로써 점착력이나 마찰력이 한계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견인력이 너무 커서 헛바퀴가 돌게 되면 차륜과 레일이 모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점착력은 마찰력과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단순히 동일하게 봐도 견인력 계산에는 무방합니다. 그림의 견인 전동기의 회전력은 1번식과 같이 차륜의 반지름과 차륜 레일의 접촉점에서의 힘, 즉 견인력의 곱이 되겠죠. 따라서 2번식에서와 같이
열차 구동 휠에서의 견인력은 휠의 직경에는 반비례하고, 즉 휠이 작을수록 견인력은 크고 당연히 모터의 회전력에는 비례합니다. 그러나 견인력이 너무 크게 돼도 좋지 않습니다. 즉 3번식에서와 같이 견인력의 한계값은 점착력이 되며 이보다 큰 견인력이 작용하게 되면 바퀴가 헛도는 슬립 현상이 생기게 되며 휠과 레일의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 및 제동 시에 점착력 이하로 가감속을 해야 하며 이를 우리는 점착 제어라고도 합니다. 열차의 휠과 레일은 모두 스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재질 간의 마찰 계수가 매우 작습니다. 고무바퀴식 자동차의 경우 포장도로에서 최대 0.9라고 가정하면 열차는 0.3 전후가 최대값이 되며 눈이나 비, 또 먼지 등이 유입되면 또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또 열차 속도가 증가할수록 마찰 계수는 더욱 낮아집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철도 차량의 점착 계수와 속도의 관계에서 시속 약 200km/h의 습윤 상태에서 점착 계수가 최대 0.05까지 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빙판을 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마찰 계수는 또 정마찰 계수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림에서와 같이 열차에는 구동 휠 앞에 모래 분사기를 통하여 유사시에 모래를 분사하여서 마찰 계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열차 저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열차 저항은 열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힘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스타팅 리지스턴스라고 하는 출발 저항. 이는 평탄한 직선선로 위에 정차 중인 차량이 출발하려 할 때 출발을 방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러닝 리지스턴스라고 하는 주행 저항은 차량이 평탄한 직선선로 위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열차 저항입니다. 세 번째로 그라디언트 리지스턴스라고 하는 구배 저항. 이는 구배, 경사가 있는 선로 위를 운전할 때 지구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차 저항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곡선 저항. 이는 열차가 곡선을 통과할 때 휠, 레일 간의 마찰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차 저항입니다. 다섯 번째, 터널 저항은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공기의 반작용 등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열차 저항이며 마지막으로 가속도 저항은 열차를 가속시킬 때, 즉 속도를 올릴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힘,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들 중에 출발 저항과 대표적인 주행 저항을 위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출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의 열차를 견인하는 힘보다 정지한 열차를 움직일 때 더 큰 힘이 드는 것이 바로 출발 저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량 내부 각각의 회전 부위에 유막이 형성되기 전이어서 마찰 저항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출발해서 윤활유가 유막이 형성을 하면 마찰 저항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림과 같이 시속 3km/h 정도에서 최소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주행 저항으로 취급합니다. 주행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행 저항의 의미는 직선 평탄 선로에서 열차 주행 시 진행을 방해하는 힘을 말하며 이는 차량 내부의 기계적인 마찰 저항과 또 플랜지와 레일 간의 마찰 저항, 그리고 공기 저항의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행 저항식은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V 플러스 CV 제곱이라는 식으로 표시가 되며 즉 속도의 이차함수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A는 차량 내부의 기계적 마찰 저항을 의미하고 B는 휠과 레일 간의 마찰 저항, 그리고 C는 공기 저항 계수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주행 저항이 크게 되면 에너지 소모율은 증가하고 가속력은 떨어지며
주행 시간은 더욱 늘어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고속열차에서는 공기 저항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행 저항의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속 100km/h에서와 시속 300km/h에서 열차를 단순 비교하면 공기 저항력이 9배, 즉 소요되는 동력비가 9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차가 고속화될수록 공기 저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 저항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두부를 유선형으로 디자인하고 돌출된 대차 부위에 커브를 장착하는 방안, 그리고 차량과 차량 사이의 이격거리를 축소시키고 또 판토그래프를 단순하게 설계하고 최소로 편성당 1개만 사용하는 등 외부 돌출물을 최소화할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KTX가 좁게 설계된 것이고 KTX 개통 초기에 새마을에 익숙한 우리 승객들이 비좁다고 볼 평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표면도 매끈하게 설계할수록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진의 열차는 신형 신간선 고속전철이며 열차의 앞쪽 유선형 부위의 길이가 약 16m, KTX 열차 3.6m에 비하면 엄청나게 길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아래 그림의 KTX 객차와 객차 사이의 이격 부위, 이 떨어진 거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차량 끝단에 고무 제품을 추가로 장착한 모습입니다. 견인력 선도와 속도의 2차식 형태인 주행 저항식을 그림과 같이 나타내 봤습니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견인력은 감소합니다. 수동기어식 자동차의 경우에서도 그렇죠. 큰 견인력이 요구되는 출발 때 4단이나 5단 기어로는 출발이 어렵습니다. 직선 평탄선로라고 가정하면 열차의 주행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선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균형 속도 또는 열차의 최고 속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즉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인 견인력과 진행을 방해하는 힘인 저항력이 같아지는, 즉 힘의 벡터 합이 0이 되어서 더 이상 가속도 감속도 없는 최고 속도가 되겠죠. 주행 저항과 견인력 선도에서 보듯이 열차의 최고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견인력을 키우든지 주행 저항을 줄이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견인력을 키우면 슬립, 즉 공전, 헛바퀴 도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저항을 줄이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시간 미래열차 소개에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열차 견인력과 주행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차 제동 시스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동 장치는 열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동 장치의 고장은 바로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철도 차량 초기에 전기 제동 장치를 거쳐서 그 이후 진공 제동 장치를 사용하다가 현재 대부분의 열차에서는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압축 공기 제동 장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1867년 미국의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해서 전 세계적 범용 장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주행 중인 열차의 운동 에너지, 즉 주행 중인 열차의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를 열 또는 전기 등의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열차를 정지시키는 과정을 제동의 물리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동의 종류도 작동 매체에 따라서 공기제동, 유압제동, 진공제동, 전기제동, 수용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발전제동, 회생제동, 화전류제동 등의 전기제동과 공기제동, 트랙제동
등의 기계 제동 장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림은 와전류 제동 장치로서 뒤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림과 같이 점착 제동과 비점착 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점착 제동이란 그림의 디스크 제동 방식과 같이 차륜과 레일 사이의 점착력을 이용한 제동을 의미하며, 비점착 제동은 전자석과 레일 간의 와전류 제동이나 그림의 공기 제동 저항 방식, 즉 차륜, 레일 간의 점착력 이외의 추가 제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동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선 기계 제동, 즉 공기 제동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간단히 공부했듯이 기계식 제동력의 힘은 공기 압축기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동 명령과 제동 동작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기 압축기에서 압축 공기를 생성해서 주공기통이라고 하는 메인 레저버, 즉 MR에 모아둡니다. 이러한 압축 공기가 전체 편성 차량에 연결된 브레이크 파이프, 즉 BP라고 하는 제동관을 통해서 각 차량의 보조 공기통 AR까지 충기가 됩니다. 기관사가 브레이크 밸브를 이용해서 제동 명령을 투입하면 3동변을 거쳐서 제동통으로 압축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압축 공기가 제동통으로 들어가면 제동통, 즉 브레이크 실린더의 압축 공기는 스프링의 힘을 이겨내면서 그림과 같이 실린더의 원판을 좌측으로 밀어낼 것이고, 이 힘을 제동 원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동 원력은 압축 공기의 공기압과 피스톤 원판 면적의 곱에서 스프링의 힘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이 스프링을 리턴 스프링, 즉 복귀 스프링이라고도 하며, 스프링력은 작은 값이어서 계산할 때 보통 무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동 원력은 4분의 파이 d 제곱에 P를 곱한 값이 되고, 레버의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A분의 B의 값이 바로 제동 배율이 되며, 이 레버 B는 제동 원력을 증폭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림의 전동차 하부 노랑 부위가 제동통입니다. 우측 그림은 제동통의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면 제동 장치에서는 증폭된 제동 원력이 제륜자를 통해서 차륜의 단면을 누르게 되며, 이를 제륜자 압부력 또는 제동 압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동력은 제륜자 압부력과 차륜과 제륜자 사이의 마찰 계수의 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동통의 압축 공기를 대기로 방출시키면 복귀 스프링의 힘으로 제륜자와 차륜이 이격되어서 제동이 풀리게 되겠죠. 이러한 단면 제동 장치는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사진에서처럼 화차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전 지점을 기준으로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어야 하기에 제동 원력과 B의 곱은 제륜자 압부력과 A의 곱이 같아져야 하는 수식도 성립하겠습니다. 공기제동 또는 마찰제동이라고 하는 기계제동은 그림처럼 3가지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단면제동, 디스크제동, 그리고 차륜 디스크제동입니다. 대차에 견인전동기가 장착된 구동대차에서는 차축의 디스크를 취부할 공간이 부족해서 차륜의 양쪽 면에 디스크를 적용하는 방식이 차륜 디스크 제동 타입입니다. 기계 제동 중에서 트랙 브레이크도 가끔 적용이 됩니다. 이는 우측 그림처럼 상용 제동으로는 제동 거리 확보가 불가능할 때, 즉 비상의 경우에 사용하며 직접 선로를 눌러서 레일과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제동 장치입니다. 주로 트램이라고 하는 노면 전차는 동일 공간에 버스, 승용차 등과 혼용 주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히 제동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트랙 제동 장치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차의 운동 에너지를 마찰 열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제동과 달리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좌측 그림은 펜타그래프에서 집전하여 견인 전동기가 차량을 구동하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전차선 및 접지선과 연결을 차단해서 폐회로를 구성하고 차륜이 견인 전동기를 회전시켜 발전기 역할을 수행해서 제동력을 얻고, 이때 생성되는 전력을 저항기를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발산시키는 발전 제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생성된 전력을 버리지 않고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측에 회생제동 방식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생성된 전력을 전차선을 통해 올려서 주변의 역행 차량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제동 중에서 와전류 제동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대차 프레임에 전자석을 매달아서 제동을 투입하면 레일 상면 약 8mm 지점까지 전자석이 하강하여 레일과의 사이에 와전류를 형성하고 추가 제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측 그림은 한국형 고속전철 개발 당시에 개발해서 장착한 와전류 제동 장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첫 개발 작품이어서 장치가 매우 무겁고 또 충분한 시험 시간을 갖지 못하여 양산 적용을 뒤로 미루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와전류 제동 장치의 장점으로는 차륜과 레일 사이의 점착력 이외에 추가 제동력을 얻을 수 있고, 또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에서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한 개당 1톤 가까이 되어서 차체 중량도 무겁고 작동 시 축중의 추가적인 증가도 초래하고 또 레일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차축 디스크를 와전류 제동 장치로 적용하여 비접촉에 의한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점착력 한계 이내에서만 효과가 있겠습니다. 즉, 점착력 이외의 추가 제동력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치가 단순히 디스크 브레이크인지 디스크 와전류 브레이크인지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만일 마찰식 디스크 브레이크라면 녹이 슬지 않고 반짝반짝하겠죠. 바로 옆에 차륜 디스크처럼 반짝이겠죠. 그리고 윗 그림은 독일에서 장착 운용 중인 와전류 제동 장치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기 제동의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 제동의 장점은 비접촉으로 적용함으로써 마찰이나 소음, 분진 가루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품목 교체의 필요성이 적어서 유지 보수에도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능한 전체 속도 대역에서 제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속에서 유리합니다. 고속에서 마찰 제동을 적용하면 고속 회전 마찰에 따른 고열이 발생해서 재륜자가 급격히 마모가 발생할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연속적인 내리막 구간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할 수가 있으며, 공기 제동에서 제동력이 과하게 투입된 경우 발생하는 찰상 현상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공기 제동에서는 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주 시간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별도로 소진할 저항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전기 회로가 복잡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제동 체결 시 주전동기의 부하율이 높기 때문에 주전동기의 용량 증대 또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전기 제동은 일반적으로 고속에서는 유리하나 저속에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공기 제동과 병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측 사진은 디스크 와전류 제동 장치인 전기 제동 방식과
차륜 디스크 제동 장치인 기계 제동 방식이 함께 적용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제동 거리와 제동 시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열차의 VT 선도, 즉 속도 시간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관사가 제동을 체결하면 열차는 즉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공기 제동은 압축 공기가 형성이 되고 공기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즉 공주 시간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사각형 ABSD의 면적이 공주 거리에 해당이 되고 삼각형 SDC의 면적이 실제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 제동 거리는 공주 거리와 실제동 거리를 합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실제 차종별 공주 시간을 살펴보면 요즘 신형 VVVF 인버터 열차의 경우에는 약 1초 정도로 짧지만 공기 제동만 체결하는 화물 열차의 경우에는 상용 제동 시 10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사가 제동을 체결한 후 10초가 지나야 제동이 개시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일반 차량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제동 체결할 때 공주 시간을 줄여야 하고 그 방안으로 전기 제동이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차량에서 제동을 투입하면 전기와 공기 제동의 장점을 살려서 제동이 함께 체결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즉 KTX 산천 고속열차의 경우에 기관사가 제동 명령을 투입하면 고속에서는 전기 제동이 우선 투입이 되고 어느 정도 감속이 진행된 후 공기 제동의 객차 디스크 제동이 투입되고 마지막으로 동력차 단면 제동의 순으로 제동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열차의 속도 대역별로 전기, 공기 제동의 비율을 결정해서 제동을 투입하는 장치가 바로 브레이크 브랜딩 컨트롤 유니트라고 하는 BBCU가 되겠습니다. 즉 전기와 공기 제동의 비율을 브랜딩, 섞는다는 의미입니다. 제동력의 한계값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견인력이든 제동력이든 그 한계값은 바로 점착력입니다. 제동력이 점착력보다 크게 되면 좌측 그림과 같이 활주 현상, 즉 스키드 현상이 일어나며 차륜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우리는 찰상이라고 합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단면에 찰상이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충격으로 인해서 선로와 차량 모두 손상을 초래하고 승차감 또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일 견인력이 점착력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과 같이 헛바퀴가 도는, 즉 슬립 현상이 발생하고 레일의 손상을 더 많이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차륜 단면에 손상이 발생하면 우측 아래 그림과 같이 차륜 전사기를 이용해서 바퀴를 깎아서 다시 진원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KTX의 경우 새 차륜의 크기는 직경이 920mm 정도이고 직경 기준 850mm까지는 우측 그림과 같이 차륜 전사기를 이용해서 깎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 철도 차량의 제동 장치에 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차 탈선과 전복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열차 탈선이라는 의미는 차륜이 선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선이 우측 위 그림과 같이 살짝 선로를 이탈하고 멈춰서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열차 탈선은 우측 아래 그림과 같이 심각한 후속 사고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탈선 사고는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탈선의 종류와
그 탈선 메커니즘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선 계수라면 윤중분의 횡합으로 정의하고 탈선 계수 1의 값이 임계 값이기에 약 20%의 여유를 줘서 0.8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탈선 계수만 살펴보면 윤중은 무거울수록 그리고 횡합은 적을수록 탈선 방지에 유리하겠죠. 윤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선로의 축중 한계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기에 횡합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횡합의 증가 요인은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항목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풍압력입니다. 열차는 측면이 넓어서 측풍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열차 운전 세칙에도 보면 초속 30m 이상의 풍속에서는 열차 운전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풍속이 열차의 횡합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의 5번 곡선에서의 원심력입니다. 원심력의 크기는 R분의 mv제곱식에서 볼 수 있듯이 열차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곡선 선로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규정 속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 열차를 옆으로 미는 원심력은 4배가 커지겠죠. 실제 규정 속도의 3배로 통과하다가 탈선 및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뒤에 탈선 사고 사례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의 4번, 즉 횡진동 관성력입니다. 차륜 단면의 경사로 인해서 열차는 주행 도중 뱀처럼 사행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열차 속도가 빨라지면 사행동을 할 때 레일과 차륜의 프렌지가 접촉하는 힘이 커지게 되고 이 값을 우리는 횡진동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즉 그림에서 1번, 4번, 5번 이 세 개가 횡합을 증가시키는 세 가지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열차 탈선 사고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빈발하는 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차 탈선의 원인으로는 한두 가지만이 아닌 차륜과 레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합 탈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탈선의 종류를 나누면 그림의 좌측에서처럼 차륜의 프렌지가 레일의 머리 부분을 향하는 즉 공격각을 이루어서 차륜이 레일을 능동적으로 올라타서 발생하는 탈선을 타오름 탈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측 그림처럼 차륜 진행 방향의 프렌지가 레일로부터 멀어지면서 차륜의 뒤쪽부터 밀려서 수동적으로 레일을 올라타는 즉 미끄러져 오름 탈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탈선은 대체로 곡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좌측의 타고 오름 탈선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튀어 오름 탈선인데 이는 프렌지와 레일 간의 고속 충돌에 의한 탄성으로 일어나며 고속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선 계수 즉 윤중분의 횡합이 1이면 탈선 개시점 즉 임계값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20% 정도의 여분을 줘서 탈선 계수를 0.8 이하로 관리함이 안전합니다. 열차 탈선 사고를 방지하려면 탈선이 개시되는 차륜의 프렌지와 레일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각각의 변수에 따른 영향을 예측함이 좋을 것입니다. 탈선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프렌지가 레일을 넘어가야 하겠죠. 따라서 그림과 같이 차륜 프렌지가 레일을 넘어가는 도중에서의 프렌지와 레일의 접촉점에서 힘의 평형식을 이용해서 탈선 계수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마찰력의 방향이 상방향, 즉 한시 방향이면 타고 오름 탈선의 임계식이 되고 마찰력이 하방향, 즉 7시 방향이 되면 미끄러 오름 탈선의 임계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P와 Q는 각각 윤중 횡합, 그리고 알파는 프렌지 각도,
뮤는 마찰 계수를 의미합니다. 접촉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 즉 수직 방향의 윤중과 수평 방향의 횡압, 그리고 프렌지의 수직 항력, 그리고 마찰력을 모두 표기합니다. 그리고 윤중과 횡압을 프렌지 각도를 이용해서 n과 μn 방향의 불력으로 표시해서 힘의 평형식 시그마 F 이퀄 0을 적용하면 1번식과 2번식이 각각 나오고 두 식에서 n 값을 속어, 즉 1번식을 2번식에 대입한 후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고 P분의 Q의 형태로 정리하면 그 유명한 나달의 탈선식이 도출이 됩니다. 복호 동순으로 분자가 플러스, 분모가 마이너스이면 미끄러워져 오름 탈선의 임계식, 반대의 경우는 타고 오름의 타오름 탈선의 임계식이 되겠습니다. 임계값이라 함은 한계값을 의미하며 그 값을 넘으면 탈선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타오름 탈선과 미끄러오름 탈선의 임계식, 즉 나달의 탈선식에 프렌지 각도가 통상 알파 이퀄 60도이기에 60도로 고정을 하고 그 값을 0에서 점차 증가시키면서 한번 그려보면 좌측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즉 알파 이퀄 60도, 뮤 이퀄 0이면 P분의 Q 값이 탄젠트 60도, 즉 1.73 정도이겠죠. 또 알파를 60도로 고정하고 뮤 값을 증가시키면 타오르기의 임계값은 점차 감소하고 미끄러오르기 식의 임계값은 점차 증가하는군요. 임의의 점, 즉 뮤 이퀄 0.4인 경우에 미끄러오르기 식의 임계값이 타오르기 식의 임계값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의미는 타오르기 탈선이 훨씬 더 발생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또 타오르기 탈선은 뮤 값이 클수록 탈선이 쉬우며 미끄러오르기 탈선은 뮤 값이 작을수록 탈선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타오르기 탈선식의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며 프렌지 각도가 클수록 탈선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임계값은 낮을수록 탈선이 쉽다는 의미입니다. 타오르기와 미끄러우기 탈선에 대한 프렌지 각도 알파와 마찰계수 뮤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두 가지 탈선식 모두 빨강색 사각형에서처럼 동일 뮤 값에서 알파 값을 키울수록 탈선계수의 임계값이 점차 증가합니다. 즉 프렌지 각도가 클수록 두 가지 탈선은 모두 발생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색 사각형에서처럼 반대로 알파 값을 고정하고 뮤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타오르기는 점차 감소, 미끄러오름은 점차 증가합니다. 따라서 마찰 계수가 클수록 타오르기 탈선은 용이하고 미끄러오름 탈선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립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탈선은 도둑이 담을 넘는 것이다. 담벼락은 프렌지이고 프렌지 각도는 담벼락의 경사각이다. 그리고 타오르기 탈선은 도둑이 자기 힘으로 능동적으로 담을 타넘는 것이고 미끄러져 오름 탈선은 누가 뒤에서 밀어줘서 수동적으로 담을 타넘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쉽게 수동적으로 미끄러져 오르려면 뮤와 알파가 모두 작아야 쉬울 것이고 능동적으로 쉽게 타오르려면 뮤는 커야 하고 알파는 작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탈선 종류는 튀어오름, 즉 날아오름 탈선입니다. 이는 직선 주행에서도 발생하며 프렌지와 레일 간의 아주 짧은 시간, 즉 0.05초 이하의 충돌에 의한 탄성으로 발생합니다. 시간에 따른 탈선 계수를 그려보면 횡압 작용 시간이 0.05초 이상으로 조금 긴, 즉 0.05초의 우측인 타오르기와 튀어오르기 탈선의 임계값이 1이고
20% 정도의 여유를 준 값이 실선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05초 이하의 짧은 충돌 시간, 즉 0.05초의 좌측에서는 튀오름 탈선의 그래프, 즉 1번식을 나타낸 것이며 여기에서도 20% 여유를 준 2번식을 나타낸 값이 안전한도인 실선의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탈선의 원인이 다양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차 시험 등을 수행해서 탈선 사고율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탈선 사고의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곡선 선로에서의 제한 속도 초과로 과도한 원심력에 의한 탈선 사고가 다수 있습니다. 그림 중 해외 사례 두 가지는 모두 곡선에서의 제한 속도 초과가 탈선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우측 사진이 곡선부 제한 속도를 3배 초과 주행해서 일어난 사고 사진이 되겠습니다. 열차 전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선로에서는 원심력의 상쇄를 위해서 그림처럼 외측 선로가 조금 높게 부설이 되어 있고 이 높이 차이를 우리는 켄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도 건설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전복은 주로 곡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곡선 주행 중의 차량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과 자중의 벡터 합을 차량의 회전 중심에서 나타냈을 때 그림과 같이 합력이 우측 궤도 선상을 지나가면 좌측 차륜의 윤중은 0, 즉 제로가 되는 상태이고 차량은 시계 방향으로의 전복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선으로 표현된 합력선이 양쪽 차륜 안쪽으로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열차 탈선과 전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열차와 고속 열차의 설계 차이점, 또 미래 열차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속 전철을 보유한 선진 고속 열차의 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반 열차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차의 속도가 빨라지면 차량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공부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 질량의 열차가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와 시속 300km로 주행하는 경우에 에너지는 9배의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열차의 충돌 사고 시에도 결과에 대한 심각도 역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돌 안전 설계 항목이 중저속 열차에서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고속 차량에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 안전 설계에서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액티브 세이프 디자인과 패시브 세이프 디자인 개념입니다. 우선 액티브 세이프 디자인 개념은 전자 신호장치 등의 기능 향상을 통해서 충돌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개념입니다. 전자 및 신호 산업 분야에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는 독일, 일본이 추진한 개념입니다. 반면에 패시브 세이프 디자인은 열차 충돌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사고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경감하기 위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충돌 사고 시에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와 공간의 마련, 그리고 승객 탑승 공간의 강도 확보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프랑스, 영국 등이 추진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측 사진처럼 독일, 일본에서도 열차 충돌 사고를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들 나라도 패시브 세이프 디자인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 안전 설계 개념이 가장 잘 적용된 차량으로 TGV 듀플렉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객차에 녹아있는 충돌 안전 설계 개념을 살펴보면 승객이 탑승하는 빨강색 객실 부위와 비탑승 영역인
파랑색의 양쪽 단부의 정적 강도 기준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객실 공간은 약 400톤, 그리고 양쪽 단부는 약 200톤의 강도 기준을 적용해서 유사시 양쪽 단부가 먼저 짜부러지고 여기에서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라는 개념입니다. 양쪽 단부는 승강문과 짐칸, 그리고 우측은 화장실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객실부의 정적 강도가 우리 KTX의 200톤보다가 2배 정도 강해졌네요. 이번에는 TGV 듀플렉스의 동력차 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제일 앞쪽과 뒤쪽 빨강색 원 부위가 충돌 에너지 흡수 부재가 장착된 부분이군요. 그리고 차체의 정하중 강도에서 파랑색 사각형인 운전실 공간이 5000kN으로 기타 부위보다 2.5배 이상 튼튼하게 설계되어서 유사시에 여타 부위에서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고 운전실 공간은 마지막까지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열차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열차가 무거운 열차를 올라타는 클라이밍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상률이 30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차와 뒷열차와의 사이에 범퍼 구조를 우측 그림과 같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즉 암수 구조로의 안티 클라이밍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했습니다. TGV 듀플렉스 고속열차의 충돌 안전 설계를 종합하면 동력차의 앞뒤에 각각 2.5메가줄, 그 다음 객차 앞부분에서 4메가줄, 각각의 객차 차량의 단부에서 약 0.8메가줄씩 충돌 에너지 흡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7량 1편성의 경우 에너지 흡수 공간을 합해보면 객실이 피해를 보기 전에 21.2메가줄 정도의 충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2A 편의상 차량 1m당 약 1메가줄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가정하면 약 21m 정도, 즉 1량 정도의 길이가 에너지 흡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TX 산천의 경우는 어떨까요? 객실 부위와 양쪽 단부를 패신저 존과 디포밍 존으로 구분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 단계에서 정하중 강도를 달리 설계한다든지 먼저 변형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기술은 충돌 안전 설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전산 해석을 수행해 보면 좌측은 승강문 공간이 비어 있고 우측은 단면적이 다소 작아서 먼저 짜부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력 설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듯이 주행 저항은 속도의 2차식이며 공기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열차의 고속화가 진행되면서 공기 저항의 감소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기 저항의 저감을 위해서 전 후두부의 유선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진은 일본 신형 신간선 개발 차량이며 전두부 유선형부의 길이가 약 16m로 세계 최장입니다. KTX 전두부 길이 약 3.6m와 비교해보면 가늠이 되겠죠. 이는 일본의 작은 터널 사이즈에서 고속주행 시 발생하는 터널 미기압화를 줄이기 위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단면적을 줄이고 외부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로 튀어나온 돌출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전 장치인 펜터그래프를 한 개만 작동시키고 그것도 형상이 매우 심플한 외팔 구조로 디자인합니다. 대차 부분도 돌출부를 커버링하여 덮는 구조로 제작하는 것 또한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차량과 차량 사이에 틈이 있으면 공기가 차체에 붙어서 진행되다가 떨어지는, 즉 유동 박리 현상이 생기면서 소음과 저항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간 틈새의 최소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간 틈새를 아예 고무로 덮어버렸군요. 다음은 에어타이트니스, 즉 기밀 설계입니다. 그림처럼 열차가 터널을 고속으로 진입하면 전두부 쪽 앞쪽에 압축파가 형성이 되고 음속으로 압축파가 터널의 출구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출구에서 일부가 외부로 방사되는 것이 소위 마이크로웨이브 미기압파이고, 나머지는 열차 쪽으로 다시 팽창파로 바뀌어서 진행합니다. 그동안 차량이 출구 쪽으로 조금 이동하였을 테고,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터널 내에서는 압축파와 팽창파가 교대로 발생하고, 만일 열차의 기밀이 잘 안 되고 구멍이 있다든지 하면 그 틈으로 터널의 압력 변동이 실내로 유입이 되어서 이명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승차감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림은 틸팅 열차가 시속 180km 정도로 터널을 통과할 때 압력 변동치의 모습입니다. 틸팅 열차는 고속 열차는 아니죠. 고속 열차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 그림은 호남선 노티 터널을 해무 열차가 시속 400km로 주파할 때 터널 내부의 압력 변동치에 관한 해석 결과입니다. 여기에 열차 교행의 경우를 생각하면 플러스 5000파스칼에서 마이너스 8000파스칼 정도의 압력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터널 내에서 열차는 압축파를 발생시키고 반사된 팽창파를 맞으면서 차량은 터널을 통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에 구멍이 있으면 그 틈새로 터널 내의 압력 변동이 실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승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열차에서의 기밀 설계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밀 설계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 차체입니다. 차체는 기밀 설계, 기밀 용접, 기밀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용접이 어려운 소재는 기밀 또한 어려워서 고속 차량용 소재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창문, 출입문, 통로 연결부, 화장실, 냉난방 장치의 덕트류, 차체 관통 케이블류 등 실내외를 관통하는 부위에 대한 기밀 및 수밀 처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작된 차량을 한 양씩 모두 우측 그림과 같은 압력 공급 장비를 이용해서 좌측과 같이 시험을 수행합니다. 단차 시험의 경우 우측에 압력 공기 공급 장치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0파스칼까지 가압 또는 감압한 후 플러스 마이너스 1100파스칼 상태가 될 때까지 18초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차 시험의 경우 단차 시험을 수행한 후 본선에서 최고 속도로 주행 도중 시간당 압력의 변화를 측정한 시험을 다시 수행합니다. 차량의 속도 증가에 따라 발생 소음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측 그림과 같이 차륜과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름 소음이 외부의 민원사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빨강 부위를 다공판 흡음 구조로 하여 소리가 들어가면 못 나오게끔 제작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재는 탄성 지지층을 활용한 플로팅 플로어, 즉 부유상 구조로 설계하여 진동을 절연하고 약 60mm 정도의 두께를 가진 복복층 창문에 건조 공기를 삽입하여 TL 값, 즉 트랜스미션 로스 값을 투과 손실률을 줄여서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도 동원이 됩니다. 또 내장재를 고정할 때도 탄성 지지 소재를 삽입하여 나사의 이완과 떨림을 줄이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다음은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바퀴의 회전 없이 떠서 달리는 차세대 열차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의 핵심은 부상과 추진, 즉 뜨는 것과 가는 것이겠죠. 우선 부상 방식에서 흡인식과 반발식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흡인식은 좌측 그림과 같이 T자형 선로 아래 전자석의 다른 극끼리 당겨서, 즉 흡인해서 차량을 부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푸동공항, 나고야, 영종도 신공항 자기부상 열차 등이 이런 상전도 흡인 방식이며 부상 높이는 약 8 내지 10mm 정도입니다. 반발식은 우측 그림처럼 차량 하부에서 같은 극끼리 밀거나 초전도 반발력을 이용하여 약 80mm 정도까지 부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한 방식으로 일본에서 이미 시험 운행을 마치고 바퀴식 열차로는 달성이 어려운 시속 500km까지의 상업 운행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원리입니다. 자기부상 열차의 추진 원리는 선형 모터 방식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했듯이 회전형 모터의 고정자와 회전자를 직선 형태로 제작하여 차량과 선로에 각각 한쪽씩 장착하고 전원을 투입하면 직선으로 움직이는 모터, 즉 선형 모터 방식을 채용합니다. 우측 그림은 선형 모터의 제작 원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좌측 그림은 선형 모터, 즉 리니어 모터의 실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상전도 흡인식 자기부상 열차의 부상과 추진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부상을 담당하고 위쪽에서 추진, 즉 프로포션을 담당합니다. 하부에서는 약 8mm 정도의 부상을 유지하도록 갭 센서가 그 역할을 하고, 상부에서는 선형 모터가 추진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바퀴식 LIM 경전철의 추진 방식도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대차가 선로를 양쪽에서 감싸는 구조이어서 탈선과 전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선형 모터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회전체가 적어서 진동과 소음이 낮으며 비점착 추진 방식이어서 전통의 차륜 레일 타입에 비해서 가속성과 감속성, 또 등판 능력 등이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우수합니다. 다만 대형 분기기 등이 필요한 선로 건설비 면에서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전도 반발식 자기부상 열차의 주변 사진입니다. 위쪽 두 개의 사진은 실제 일본의 초전도 반발식 고속 자기부상 열차의 모습과 U자형 형상의 선로 모습이 되겠습니다. 차량 하부에서는 초전도체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차량을 약 80mm 정도 부상시키고, 추진은 차체의 측벽과 선로 측벽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초전도 반발력을 얻기 위해 차량에는 헬륨과 같은 냉각제를 싣고 다녀야겠죠. 그리고 측벽에서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선형 모터 코일과 초전도 자석을 측벽에 장착하여 번갈아서 같은 극끼리 밀고 다른 극끼리 당기는 원리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열차, 튜브 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주행저항과 견인력 선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열차 속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견인력을 키우든지 저항을 낮추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견인력을 상승시키면 동력비도 증가하고 차륜이 슬립, 즉 헛바퀴가 돌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선이 모아지겠죠. 우측의 열차 주행저항식을 다시 살펴보면 감소시킬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행저항식의 상수항과 1차항은 자기 부상 방식과 선형 유도 전동기 방식을 이용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항의 공기저항식입니다. 그러면 공기를 없앨 수는 없을까? 어떻게? 선로 전체를 튜브 구조로 감싸고 펌프를 이용해서 튜브 내의 공기를 뽑아내어서 튜브 내부를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은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 저항도 거의 사라지게 되고 이 상태의 튜브 내부를 자기 부상 방식의 열차가 주행하면 주행 저항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열차가 엄청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튜브 트레인의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스위스,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용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보다 적은 동력으로 더욱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열차의 등장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의 동참 또한 기대하며 철도 차량 분야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